강호에는 숱한 전설이 흘러다닌다. 천리를 가르는 명검의 전설, 맨손으로 바위를 쪼갠 대력사의 전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0명의 목숨을 거두어간 전설 속 자객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진짜 전설은 항상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날도 하늘은 맑고 높았다. 소화산 자락에 자리한 총문의 외문 앞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저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검 한 자루만 쥐어주면 당장이라도 강호를 집어삼킬 것처럼 기계가 넘쳤다. 청운문. 중원 무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정파의 명문이었다. 천년의 역사가 담장 하나하나에 서려 있었고 그 이름만으로도 강호의 도적 패거리들이 길을 돌아갔다. 그런 청운문이 요시려 연 사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잘 나가던 장로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무공의 전승이 끊기거나 왜곡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한때 중원을 호령하던 청운검법은 이제 껍데기만 남아 초식만 흉내내는 지경이 되어 있었다. 청운문 문주 윤소정은 결단을 내렸다. 전국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직접 모아 키우자.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가 아니어도 좋다. 진을 속에 묻힌 진주를 찾아내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청운문 입문 선발 시험의 시작이었다. 시험장 한가운데에는 3개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첫 번째 기둥은 기력을 재는 것이었다. 무거운 철추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10번을 버텨야 했다. 두 번째는 반응이었다. 심사관이 내던지는 나뭇가지를 맨손으로 받아내는 것이었는데 눈에 보이기도 전에 날아오는 속도 탓에 태반의 아이들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물러났다. 세 번째는 자질이었다. 심사관이 내공을 손바닥에 실어 아이의 등에 가볍게 얹고 그 진기가 아이의 단전에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두 번째를 넘지 못했다. 세 번째까지 간 아이는 20여 명에 불과했다. 그 20여 명 안에 하운이 있었다. 7살. 해진 삼배옷을 걸쳤고 맨발이었다.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다. 뺨은 홀쭉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짐승처럼 날카롭고 또렷했다. 겁이 없는 눈이었다. 아니, 겁을 모르는 눈이었다. 하운은 첫 번째 돌기둥 앞에 섰다. 철추를 두 손으로 잡아들었다. 심사관들이 코웃음을 쳤다. 저가는 팔뚝으로. 하운은 들었다. 그리고 버텼다. 10번이 아니라 15번을 버텼다. 입술이 파래지도록 버텼다. 쓰러지지 않았다. 심사관들이 시선을 교환했다. 두 번째, 관문. 하운은 눈을 감았다. 나뭇가지가 날아왔다. 받았다. 두 번째도 받았다. 세 번째는 심사관이 방향을 바꾸어 귀 옆으로 날렸다. 그것도 받았다. 심사관이 눈을 좁혔다. 이름이 뭐냐? 하운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소화산 아래 청도연에서 왔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심사관은 잠시 침묵했다. 세 번째 관문. 심사관이 하운의 등에 손바닥을 얹었다. 내공을 흘려보냈다. 그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의 단전이 진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맞았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흘러들어온 진기를 아이의 몸이 그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흡수력이 비상했다. 단전의 그릇이 보통 아이들보다 서너 배는 넓게 느껴졌다. 심사관은 손을 거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운은 합격이었다. 그런데 발표 자리에서 하운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대신 명단에는 청도현 현령의 아들, 부유한 약재상의 자제, 그리고 청문 장로와 어떤 연이 있다는 몇몇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운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이름이 끝까지 불리지 않았다. 명단을 읽던 심사관이 두루마리를 말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선발된 아이들이 환호했다. 떨어진 아이들이 울었다. 하운은 울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켠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가 천천히 식으며 납덩이처럼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나이 든 심사관 하나가 조용히 하운에게 다가왔다. 넌 자질은 있다. 하지만 여기는 자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두어라. 하운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청문의 높은 담장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소화산의 나무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온의 그림자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홀로였다. 3일이 지났다. 하온은 청도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어미는 하온이 4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비는 이름도 몰랐다. 청도연의 하온을 붙잡아 둘 인연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화산 기슭의 낡은 사당 처마 아래서 이틀을 보냈다. 먹는 것은 산에서 캔 뿌리와 계곡물이 전부였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하온은 계곡에서 물을 마시다가 인기척을 느꼈다. 뒤돌아보았다. 바위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머리카락은 반쯤 새어 있었고 낡은 갈색 도포를 걸치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손에는 나뭇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것으로 바위 표면을 긁적이며 무언가를 끼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닷새 굶었느냐, 사흘 굶었느냐? 남자가 하온을 보지도 않고 물었다. 사흘입니다. 청운문 시험에서 떨어졌느냐? 하온은 잠시 말이 없었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빠진 겁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하온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잔잔했다. 깊은 호수처럼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그 눈이 하온의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천천히 훑었다. 둘의 차이가 뭐냐? 떨어진 건 내가 부족한 거고 빠진 건 그쪽에서 나를 안 넣은 겁니다. 남자는 한참 하온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계곡에 조용히 퍼졌다. 먹을 거 줄까? 그것이 적호와 하온의 첫 만남이었다. 적호. 강호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았다. 하지만 30년 전 적호라는 이름, 석자는 중원 무림에서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정파도 마교도 아닌 독고의 길을 걷던 산에 어떤 문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문파의 고수도 그를 단번에 넘어서지 못했다. 무기를 쓰지 않았다. 손이 무기였고 발이 검이었고 순결이 내공이었다. 강호에서 이 사내와 결혼차 중 온전히 살아남은 자는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호련히 강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누군가는 죽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신선이 되었다고 했다. 다 헛소리였다. 적호는 소화산 깊숙한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밭을 갈고 물을 기르며 조용히 나이를 먹고 있었다. 그런 그가 7살 먹은 맨발의 거지 아이를 데려간 것이었다. 하온은 처음 사흘 동안 적호의 오두막에서 밥만 먹었다. 묻지 않았다. 적호도 묻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적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무공을 배우고 싶으냐? 하온은 고개를 들었다. 예. 왜? 하온은 잠시 생각했다. 청운문 담장이 높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려다보는 자들에게 다시는 내려다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복수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처럼 제 자리에서 서고 싶습니다. 밤이 깊었다. 먼 산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적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일부터 가르쳐 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어라. 무엇입니까? 나에게 배우면 강해지는 것보다 버티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된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온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견뎌내겠습니다. 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지는 것을 하온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밤, 소화산 산기슭을 검은 옷의 새 그림자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청운문의 문양이 새겨진 패찰이 달려 있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걸음의 소리가 없었다. 그 칼끝이 향하는 곳은 하온이 잠든 오두막이었다. 그들 중 선두의 선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씨앗은 싹이 트기 전에 밟아야 한다. 오두막 안은 조용했다. 하온은 집 더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것 같았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다.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다. 오늘은 그나마 밥을 먹어서 나았다. 적호는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등은 꼿꼿했다. 밤이 깊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다. 하온이 먼저 느꼈다.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멈춘 것이었다.
산속에서 나고 자란 아이는 안다. 풀벌레가 멈추는 데는 이유가 있다. 뱀이 지나가거나 짐승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오거나. 하우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없었다. 그런데 느껴졌다. 사람의 체온이랄까, 숨결이랄까, 살아있는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감각이 피부에 와 닿았다. 하나, 둘, 셋. 그림자 3개가 오두막 앞마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는데 칼날에는 천을 감아 빛이 반사되지 않게 해두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걸음이 지면에 닿는 소리가 거의 없었다. 숨소리도 낮았다. 훈련된 자들이었다. 선두의 자가 손짓으로 나머지 둘에게 방향을 지시했다. 한 명은 오두막 왼편으로, 한 명은 뒤쪽으로, 선두는 정면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때 뛰었다. 왔느냐. 평상 위의 적호가 눈도 뜨지 않고 말했다. 새 그림자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다. 적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청문도 많이 변했구나. 7살 먹은 아이를 잡으러 자객을 보내다니. 선두의 자가 낮게 내뱉었다. 당신은 상관없는 일이오. 비켜서시오. 비켜서면 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지. 대답이 없었다. 적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우는 오두막 문틈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서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도망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적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평상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그 동작이 이상했다. 빠르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그런데 보는 사람의 숨이 막혔다. 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선두의 자가 칼을 들었다. 먼저 움직인 쪽은 뒷문을 막던 자였다. 그는 오두막 뒤쪽에서 벽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자마자 칼을 내리걷다. 빠른 동작이었다. 날카로웠다. 적호는 뒤를 보지 않았다. 그저 한 발짝 옆으로 비켰다. 그뿐이었다. 칼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다. 검은 옷의 자객은 착지하는 순간 균형을 잃었다. 그 찰나에 적호의 손이 그의 목 뒤를 가볍게 짚었다. 소리가 없었다. 자객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기절이었다.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다. 왼편의 자가 거의 동시에 달려들었다. 옆구리를 찌르는 동작이었다. 칼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연습을 많이 한 자였다. 적호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팔을 옆으로 내밀었다. 팔뚝으로 칼을 밀어냈다. 그리고 그 손이 자객의 손목을 잡았다. 비틀지 않았다. 꺾지도 않았다. 그냥 잡았다. 자객이 굳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노인의 소나귀에서 뼈가 바스러지는 것 같은 압박이 전해졌다. 자객이 칼을 떨어뜨렸다. 적호가 손을 놓았다. 자객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감싸 쥐었다. 선두의 자가 물러섰다. 한 걸음, 두 걸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건 아래에서도 느껴졌다. 당황함을 넘어서 두려움이었다. 당신이 누구요? 이름이 필요하냐? 청운문에 이런 고수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소. 적호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급하지 않았다.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선두의 자는 자꾸 뒷걸음질 쳤다. 나는 청운문 사람이 아니다. 그럼 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요? 적호가 멈추었다. 아이를 죽이러 온 자에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 선두의 자가 칼을 굳혀 잡았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자존심인지 의무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낮게 기압을 내뱉고 앞으로 내달렸다. 칼이 빠르게 움직였다.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찌르고 베고 다시 돌리고. 틈이 없는 연속 공격이었다. 하우는 눈을 떼지 못했다. 적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칼이 닿지 않았다. 몸이 아주 조금씩 틀어지고 기울고 뒤로 물러났다. 칼날이 스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치의 여백이 있었다. 빗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저항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다. 선두의 자가 지쳐가고 있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칼 쥔 손에서 땀이 났다. 공격이 점점 단순해졌다. 적호가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손바닥이었다. 주먹이 아니었다. 선두의 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내지르는 순간 적호의 손바닥이 칼등에 얹혔다. 밀지 않았다. 그냥 얹혔다. 그런데 칼이 멈추었다. 그리고 선두의 자의 팔 전체가 저리는 것처럼 굳어버렸다. 손에 든 칼이 땅에 떨어졌다. 무릎이 꺾였다. 그는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리 하나 없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오두막 앞마당에는 3명의 검은 옷 자객이 나뒹굴어 있었다. 하우는 오두막 문을 열고 나왔다. 다리가 아직 약간 떨렸다. 그래도 걸었다. 적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흙먼지를 손으로 털고 있었다. 옷에 주름 하나 새로 생긴 것 같지 않았다. 숨도 고르지 않았다. 하우는 쓰러진 자객들을 둘러보았다. 죽인 겁니까? 기절시켰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적호가 하운을 내려다보았다. 칼을 뽑은 것이 이 자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명을 받은 겁니까? 아마도. 하운은 쓰러진 선두의 자를 바라보았다. 두건이 흘러내려 얼굴이 반쯤 드러나 있었다. 젊은 얼굴이었다. 20을 가 넘긴 것 같았다. 청운문의 외문 제자였다. 오늘 선발 시험에서 보았던 얼굴이었다. 하운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주먹이 만들어졌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청운문이 보낸 겁니까? 그렇겠지. 저를 없애려고. 씨앗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싹이 트기 전에 밟아버리면 간단하니까. 하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주먹 쥔 손이 떨렸다. 분함이었다. 억울함이었다. 무서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뚫고 나오는 것은 다른 감정이었다. 차갑고 단단한 스승님. 적호가 눈썹을 들었다. 하운이 그를 스승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엇이든 됩니다. 저 담장 너머에 있는 자들이 다시는 저를 두려워할 것도 없이 짓밟을 수 없도록. 적호는 오랫동안 하운을 바라보았다. 달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왔다. 하운의 얼굴에 흰 달빛이 쏟아졌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이었다. 떨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적호가 말했다. 내일 해가 뜨면 시작한다. 3명의 자객이 청운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 날 아침에 알려졌다. 청운문의 집사는 그 소식을 듣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곁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라. 창밖에는 소화산의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 속 어딘가에서 하우는 생애 처음으로 납덩이를 몸에 달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서웠다. 아찔했다. 그래도 발을 뗐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전설의 시작이었다.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해가 뜨기 전이었다. 적호가 오두막 문을 발로 두드렸다. 3번. 강하게. 하우는 이미 깨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이었다. 어제 마당에 쓰러졌던 자객의 얼굴이 눈을 감으면 떠올랐다. 젊은 얼굴이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얼굴이었는데도 어쩐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문을 열었다. 적호가 서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쇠로 만든 조끼였다. 아니, 조끼라기보다는 쇠판을 두껍게 이어붙인 덩어리였다. 앞판과 뒷판이 가죽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들고 있는 적호의 팔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다. 입어라. 하운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두 손으로 들었는데도 팔이 순간 아래로 쏠렸다. 몇 근입니까? 40근. 하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끼를 들어 몸에 걸쳤다. 어깨에 얹히는 순간 무게가 온몸으로 퍼졌다. 무릎이 저절로 구부러졌다. 발바닥이 지면을 짓눌렀다. 걸어봐라. 한 걸음 뗐다. 발이 땅에 붙는 것 같았다. 평소와 같은 힘으로 걸음을 뗐는데 발이 절반도 올라오지 않았다. 따라와. 적호는 산길을 걸었다. 빠르지 않았다. 그런데 하우는 따라가는 것만으로 숨이 찼다. 40근의 무게가 몸의 모든 동작을 2배로 힘들게 만들었다. 걷는 것이 이렇게 고된 일인지 몰랐다. 산길이 가팔라졌다. 돌이 많았다. 뿌리가 길을 막았다. 하우는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조끼가 흔들릴 때마다 어깨뼈가 눌리는 것 같은 통증이 왔다. 10분이 지났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20분이 지났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다. 눈이 따가웠다. 30분이 지났다. 하우는 숨을 몰아쉬며 걷고 있었다. 입이 벌어졌다. 닫으려 해도 닫히지 않았다. 저코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었다. 절벽 앞이었다. 낙수대였다. 소화산에서 가장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저코가 절벽 가장자리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려가라. 하운이 아래를 보았다. 절벽면에는 손잡이가 될 만한 돌출부가 있었다. 발을 디딜 수 있는 바위 턱도 군데군데 보였다. 맨몸으로 내려가면 못 내려갈 것도 없었다. 그러나 40근 쇠조끼를 걸친 채로는 이야기가 달랐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다. 몇 번입니까? 해가 질 때까지. 하우는 아래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발끝이 절벽 밖으로 나와 있었다. 신발코 너머로 안개가 출렁였다. 무서웠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내려갔다. 첫 번째 하강. 손가락이 바위를 잡았다. 40근의 무게가 팔을 당겼다.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발로 바위면을 짚으며 한 뼘씩 내려갔다. 중간쯤 됐을 때 발을 디딘 바위 턱이 부스러졌다. 순간 몸이 흔들렸다. 왼손 하나로 버텼다. 손가락 3개가 바위 틈에 걸렸다. 온몸의 무게와 조끼의 무게가 그 세 손가락에 실렸다. 뼈가 부러지겠다 싶었다. 이를 악물었다. 오른발이 새 디딤돌을 찾았다. 찾았다. 옮겼다. 숨을 내쉬었다. 계속 내려갔다. 절벽 아래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하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렸다. 손이 떨렸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위를 올려다보았다. 저코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올라와라. 두 번째 등반은 내려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올라가면서 무게가 아래로 잡아당겼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조끼가 어깨를 짓눌렀다. 허벅지가 타들어갔다. 팔뚝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중간에 멈추었다. 잠깐이었다. 숨을 고르는 잠깐이었다. 그러나 멈추자마자 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미끄러졌다. 버티려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에서 뚝 소리가 났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 올라갔다. 절벽 위로 기어 올라와 바닥에 두 손을 짚었을 때 하우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숨이 찼다.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한 번 왕복에 그것이 전부였다. 잠깐 쉬어. 저코가 말했다. 하우는 땅에 드러누웠다. 하늘이 보였다. 파란 하늘이었다. 구름이 흘러갔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들렸다. 저코가 옆에 쪼그려 앉아 하운의 손을 보았다. 손가락 끝이 찢겨 있었다. 피가 굳어가고 있었다. 약초잎 하나를 뜯어 비벼서 상처에 얹었다. 쓰라렸다. 하운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스승님, 이게 무공입니까? 무공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릇 만들기다. 하운은 하늘을 보며 그 말을 되새겼다. 아무리 좋은 물을 담아도 그릇이 작으면 넘친다. 아무리 강한 내공을 익혀도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터진다. 먼저 그릇을 키워야 한다. 얼마나 해야 합니까? 내 몸이 이 조끼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까지. 하운은 조끼를 내려다보았다. 40근. 잊어버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른 아이는 3년, 느린 아이는 7년. 저는요. 저코가 하운을 보았다. 모르겠다. 아직 너를 다 보지 못했으니까. 그날 하운은 해가 질 때까지 절벽을 오르내렸다. 3번, 4번, 5번. 6번째 하강 중간에 팔의 힘이 완전히 빠졌다. 그대로 미끄러졌다. 새뼘을 떨어지다가 발끝이 바위턱에 걸렸다. 가슴이 절벽면에 부딪혔다. 아팠다. 매달린 채 잠깐 눈을 감았다. 포기하고 싶었다. 올라가서 조끼를 벗어 던지고 그냥 자고 싶었다.
눈을 떴다. 절벽 아래 안개가 흔들렸다. 저 안개 너머 어딘가에 청도연이 있었다. 아무도 하온을 기다리지 않는 곳.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소화산 너머 어딘가에 청운문이 있었다. 높은 담장 너머에서 어린 자신을 발목으로 걸러낸 그곳이. 하온은 다시 손을 뻗었다. 내려갔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갈 무렵 하온은 절벽 위에 올라와 무릎을 꿇은 채 멈추었다. 더는 일어설 수 없었다. 다리가 완전히 풀렸다. 팔은 감각이 없었다. 손가락은 굳어서 펴지지 않았다. 그래도 해가 질 때까지 했다. 적호가 다가왔다. 조끼의 가죽끈을 풀어주었다. 조끼가 땅에 떨어졌다. 그 순간 하온의 몸이 위로 가벼워지는 느낌이 왔다. 마치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다. 40근을 달고 있다가 벗어내니 자기 몸이 깃털처럼 느껴졌다. 일어서 봐라. 하온이 일어섰다. 섰다. 비틀거렸다. 그래도 섰다. 걸어봐라.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생각보다 높이 올라왔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적호가 조용히 말했다. 매일 이것을 느껴라. 무거운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몸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그것이 수련이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하온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적호가 앞서 걸으며 말했다. 배고프냐? 예, 밥 해놨다. 스승님이여, 내가 밥을 못할 것 같으냐? 하온은 잠깐 웃었다. 오늘 처음 웃었다. 작고 지친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다. 밥상은 소박했다. 좁쌀밥과 산나물 한 접시 그리고 두부국. 그것이 전부였다. 하온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먹기 시작했다. 씹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 밥을 밀어 넣었다. 적호는 천천히 먹으며 하온을 보았다. 내일부터 이것도 추가된다. 적호가 작은 보따리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풀었다. 납덩이였다. 손목과 발목에 차는 것이었다. 각각 5근씩이었다. 하온은 밥을 먹다가 그것을 보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먹고 자라. 내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 하온은 다시 국을 마셨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이 두부국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짜고 가장 맛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청운문의 집사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신복 하나가 돌아와 보고했다. 소화산 깊숙한 곳에 은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자객 3명이 모두 제압당했는데 1명도 다치지 않았다 합니다.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집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죽이지 않았다. 예, 돌려보낸 겁니다. 그 실력으로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겠느냐. 신복은 대답하지 못했다. 집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강한 자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죽이지 않는다.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포기합니까? 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소화산에 밤바람이 들어왔다. 그 아이가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 말의 의미를 신복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무언가 조심스러운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소화산의 어둠은 깊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하온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손가락이 굳은 채로, 팔이 욱신거리는 채로. 그러나 얼굴은 평온했다. 내일 그 납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꿈을 꾸지 않았다. 새벽 4시, 백운산 위에 달이 아직 걸려 있었다. 하온은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무릎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허벅지가 욱신거렸다. 그래도 일어났다. 오두막 문을 열면 적호가 마당에 서 있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 언제 자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와라.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백운산의 새벽은 칼날 같았다. 코끝이 시렸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 하온은 쇠조끼를 들어 몸에 걸쳤다. 발목에는 납덩이를 찼다. 손목에도 찼다. 어제보다 몸이 더 무거웠다. 어제 단해대를 오르내린 것이 몸에 쌓여 있었다.
오늘은 달린다. 예. 단해대까지 왕복 10번. 하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왕복에서 처음 쓰러졌다. 발목 납덩이가 흔들리며 발이 돌부리에 걸렸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손을 못 짚었다. 쇠조끼의 무게 때문에 무릎과 팔꿈치가 땅을 강하게 쳤다. 흙먼지가 일었다. 하우는 잠깐 멈추었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팔꿈치 껍질이 벗겨졌다. 손을 짚고 일어섰다. 다시 달렸다. 다섯 번째 왕복에서 또 쓰러졌다. 이번엔 오른쪽 발목이 돌에 꺾였다. 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그 자리에 앉아 발목을 잡았다. 화끈거렸다. 저코가 옆에 있었다. 쉬어. 아닙니다. 발목 봐라.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은지 내가 말한다. 하운이 발목을 보여주었다. 저코가 손으로 발목을 잡고 누르고 돌려보았다. 하운은 이를 악물었다.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뼈는 안 부러졌다. 20분 쉬어라. 20분 후 다시 달렸다. 10번째 왕복을 마쳤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하운은 단해대 앞 바위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입에서 숨이 거칠게 나왔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손등에도 땀이 있어서 닦는 것인지 바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저코가 물통을 건넸다. 하운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마셨다. 급하게 마시면 체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스승님, 말해라. 무공은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저코는 대답 대신 하운 옆에 앉았다. 단해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가 개고 아래에서 소용돌이 쳤다. 이게 무공이다. 달리기가 무공입니까? 무공이 뭔지 알고 묻느냐. 하운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한 검법, 화려한 장법, 사람들은 그것을 무공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치다. 겉이 아무리 강해도 속이 허하면 쓸모없다. 저코가 하운의 팔뚝을 가리켰다. 지금 내 근육이 느끼는 것을 기억해라. 한계까지 밀어붙인 다음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날 저녁, 두부탕과 조밥이었다. 밥상 위에 찐빵 2개가 놓여 있었다. 어제와 다른 것이 그것뿐이었다. 하우는 찐빵을 집어들었다. 배가 아직도 고팠다. 수련이 이렇게 배를 고프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 밥 한 그릇으로는 부족했다. 찐빵을 먹고도 부족한 것 같았다. 더 먹고 싶으냐?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운이 잠시 침묵했다. 예, 배고픕니다. 저코가 일어나서 부뚜막으로 갔다. 남겨둔 조밥을 더 가져왔다. 먹어라. 수련할 때는 많이 먹어야 한다. 하운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나무 기둥에 매단 등잔이 흔들렸다. 오두막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백운산의 밤은 조용하고 깊었다. 사흘이 지났다. 닷새가 지났다. 열흘이 지났다. 매일 새벽 쇠조끼를 입었다. 매일 발목과 손목의 납덩이를 찼다. 매일 단해대를 오르내렸다. 매일 달렸다. 쓰러지면 일어났다. 다쳐도 이튿날 또 나왔다. 열흘이 지나자 3번째 왕복에서 쓰러지던 것이 5번째로 늘었다. 보름이 지나자 쓰러지지 않고 7번을 달릴 수 있었다. 20날이 지나자 10번 왕복을 처음보다 한 시즌 빠르게 마쳤다. 하운의 손마디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갔다. 발바닥은 가죽처럼 단단해졌다.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굵어졌다. 밥을 먹는 양이 2배로 늘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코가 단해대 앞에서 하운을 멈추어 세웠다. 오늘은 달리지 않는다. 하운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앉아라. 하운이 땅에 앉았다. 바른 자세로. 등을 펴라. 다리는 편하게. 앉았다. 눈을 감아라. 감았다. 숨을 쉬어라.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그건 숨이 아니다. 살기 위해 그냥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건 다르다. 저코가 옆에 앉았다. 코로 들이마셔라. 천천히. 배가 먼저 나오도록. 가슴이 아니라 배로 받아들여라. 하운이 해보았다. 어색했다.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배로 받아들인 숨을 단전까지 내려보내라. 배꼽 새치 아래. 거기가 단전이다. 그곳으로 숨을 채워 넣어라. 채워 넣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따뜻해진다. 아주 처음에는 모를 수 있다. 계속 하다 보면 안다. 얼마나 하면 압니까? 모른다. 사람마다 다르다. 하오는 다시 숨을 쉬었다. 배로, 단전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숨을 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시즌이 지났다. 하온의 무릎이 저렸다. 등이 뻐근했다. 졸음이 왔다. 졸리냐? 예. 졸리면 졸린 채로 계속해라. 하온은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쉬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산새 우는 소리가 났다.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선명해졌다. 귀가 예민해진 것이 아니었다. 머릿속이 조용해진 것이었다. 생각이 줄어들었다. 아픔도 멀어졌다. 배고픔도 잠시 잊혔다. 그 순간 배꼽 아래가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주 작은 온기였다. 촛불 하나만 한 크기였다. 스승님, 말하지 마라. 그 느낌을 놓치지 마라. 하오는 입을 다물었다. 그 작은 온기를 잡으려 했다. 잡으려 하자마자 온기가 흩어졌다. 힘을 빼었다. 다시 숨을 쉬었다. 천천히, 배로, 단전까지. 온기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느끼기만 했다.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2시즌이 지났을 때 적호가 말했다. 그만해라. 눈을 떴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흘렀다. 눈부셨다. 느꼈느냐? 작게 느꼈습니다. 그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귀원신법의 시작이다. 지금 내가 느낀 그 온기가 앞으로 내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 화려한 초식도, 빠른 발걸음도, 강한 장법도 다 그 뿌리에서 나온다. 하오는 손을 배꼽 아래에 얹었다. 아직 미세하게 따뜻했다. 매일 합니까? 매일 한다. 단해대를 오르내리기 전에, 달리기 전에, 자기 전에, 하루에 3번. 쇠조끼도 계속 입습니까? 당연하지.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눕기 전 하오는 다시 앉아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배로, 단전까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온기가 왔다.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었다. 하오는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 커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타오르게 되리라는 것도, 강호를 뒤흔드는 불길이 되리라는 것도,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그 온기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낙양성, 남양현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이 거대한 도시에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천암행 총단에서 은밀히 사람을 풀어 강호 전역의 초야 고수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낙양성 저작거리 귀퉁이 객잔에서 주격청을 홀짝이던 수수한 차림의 사내가 그 소문을 듣자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백운산까지 오는 건 시간 문제겠군. 그 사내의 등에는 낡은 보자기가 하나 묶여 있었다. 보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기운을 알아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이 강호에서 가장 오래된 칼이라는 것을. 그 칼의 주인이 죽은 줄 알았던 자들에게는 지금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백운산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다내대 절벽 틈에 억새가 하얀 꽃을 피워냈고 아침 계곡의 안개는 한층 뒤터져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오는 여전히 쇠조끼를 입고 손목과 발목에 납덩이를 찬 채 백운산의 험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2달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마에 땀이 맺히는 속도가 더뎌지고 호흡이 덜 가빠졌으며 발을 헛디디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뿐이었다. 쇳덩이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도 납덩이의 크기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는데 달리는 감각 자체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바위 위에 걸터 앉아 하운의 뜀박질을 지켜보던 조코는 가늘게 뜬 눈으로 그 미세한 변화를 읽어냈다. 한 달 전만 해도 납덩이의 무게를 억지로 이겨내려 허벅지를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지면에 닿고 떨어지는 발의 움직임이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몸이 그 지독한 무게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으나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음은 분명했다. 10번의 왕복을 마친 하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2달 전처럼 흙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는 대신 꼿꼿하게 서서 숨을 골랐다. 숨 고르고 앉아라. 스승의 지시에 하운이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배를 거쳐 단전까지 깊게 숨을 밀어넣는 일은 3달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덕분에 이제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이루어졌다. 이내 단전에서 맴도는 온기가 느껴졌다. 3달 전 겨우 촛불만 했던 그 기운은 어느새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자라나 있었고 숨을 들이쉴수록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하게 뭉쳐졌다. 눈 떠라. 눈을 뜬 하운에게 적호가 손바닥을 내밀었다. 손 줘봐. 하운이 조심스레 손을 뻗자 적호가 그의 손목 안쪽에 뭉툭한 손가락을 얹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운의 맥을 짚던 적호의 눈빛에 놀라움인지 만족감인지 모를 미묘한 빛이 스쳤다. 단전에 뭔가 쌓이는 것이 느껴지느냐? 예, 느껴집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 손바닥만 합니다. 아마. 하운의 대답에 적호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낮게 읊조렸다. 3달 만에. 보통 아이들은 1년이 걸리는 성취다. 하운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적호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내 단전의 그릇이 커서 들어오는 기운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다 담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갇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자질이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스승의 말을 곱씹던 하운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면 제가 남들보다 빨리 강해질 수 있습니까? 단전이 크면 빨리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단호한 대답에 하운이 의아해하자 적호가 반문했다. 그릇이 크다고 물이 빨리 차더냐? 하운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물줄기가 같다는 가정하에 그릇이 클수록 채우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적호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득 찼을 때 담겨있는 양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 한마디가 하운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가득 찼을 때의 양. 자신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지독한 고통이 결국 그 거대한 그릇을 온전히 채우기 위한 과정임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늘 먹던 두부탕 외에도 적호가 어디선가 구해온 윤기 흐르는 오리구이 한 점이 올라와 있었다. 남양현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고소한 기름기와 바삭한 껍질의 맛에 하운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진짜 맛있습니다. 두부탕만 묵묵히 떠먹고 있는 스승을 보며 오늘 특별한 날입니까? 하운이 묻자 적호는 시선도 주지 않고 대꾸했다. 3달 됐다. 스승이 무심하게 툭 던진 그 말에 하운은 다시 오리구이를 내려다보았다. 스승이 묵묵히 자신의 수련 기간을 기억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귀한 음식을 구해왔다는 사실에 뜨거운 무언가가 모굴대를 타고 넘어왔다. 하운은 그 벅찬 감정을 꾹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라. 식는다. 식사가 끝나고 밥상을 물리자마자 적호가 불쑥 입을 열었다. 내일부터는 쇠조끼의 무게를 바꿀 것이다. 40근에서 60근으로. 예상치 못한 말에 하운의 움직임이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힘들다고 지레 겁먹지 마라. 이 무게 또한 언젠가 내 몸이 자연스레 잊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나도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자리에서 일어서던 적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내일부터 귀혼신법의 2번째 단계를 시작한다. 2번째 단계가 있습니까? 총 10단계가 있다. 놀라움에 하운이 눈을 크게 떴을 때 적호는 이미 등을 보인 채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하운은 잠자리에 눕기 전 어둠 속에 오랫동안 정주하고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자 손바닥만 한 따뜻함이 단전에서 흔들림 없는 불씨처럼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10단계 중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그 아득히 긴 길이 주는 든든함이 마음을 채웠다. 조급해할 필요 없이 가득 찰 때까지 묵묵히 채워나가면 될 일이었다.
하운이 조용히 숨을 내쉬는 가운데 백운산의 차가운 밤바람이 창호지를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남양현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거대 도시 낙양성.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2층 객잔 만화루의 창가 자리에는 수수한 차림의 사내 무영이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낙양성 도작거리에서 처남행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사내였다. 낡은 회색 도포 차림의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주겹총 사발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30년 전 처남행의 밀명을 받던 전설적인 자객 무영. 강호에서는 그를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10년 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을 때는 죽었다거나 처남행에게 토사구팽당했다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전부 틀린 이야기였다. 그의 맞은편에 청운문의 외복을 입은 젊은 사내가 다가와 앉았다. 복면조차 하지 않은 사내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찾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영이 주겹청을 한 모금 축이며 무심하게 답했다. 내가 차치고 싶었으니까 내가 온 것 아니냐.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무영은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저작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다. 백운산에 누가 은거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순간 청운문 사내의 눈빛이 잘게 흔들렸다. 백운산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산이 맞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내가 조심스레 그 연유를 물었다. 그것을 알아서 어디에 쓰려 하십니까? 무영이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상대를 직시했다. 아무런 감정도 익히지 않는 잔잔한 눈빛이었지만 그 눈을 마주친 청운문 사내의 등줄기로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가 알 필요는 없다. 청운문 사내가 황급히 자리를 뜬 후 홀로 남은 무영은 남은 주겹청을 마저 비우고 등에 메고 있던 낡은 보자기를 탁자 위로 천천히 내려놓았다. 보자기가 반쯤 풀리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군데군데 긁히고 낡은 검은 칼집이었다. 겉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칼집. 틈새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주변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영이 손가락으로 느릿하게 칼집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제 고지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혼잣말을 남긴 무영은 다시 칼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화루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티끌만 한 소리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잠시 후 자리를 치우러 온 점소이가 탁자 앞에 멈춰 섰다. 무영이 앉았던 자리의 주겹청 사발은 완벽하게 비워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안쪽이 바싹 말라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물 한 방울 담긴 적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무영이라는 사내였다. 술을 마셨는지조차 알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벽한 그림자. 날이 미쳐 밝기도 전인 이른 새벽. 오두막 마당에 선하온의 손에는 어제 저녁 척호가 꺼내놓은 새 쇠조끼가 들려 있었다. 겉모양은 이전 것과 다를 바 없었으나 두 손으로 받아들었을 때 팔이 아래로 훅 쏠리는 정도는 확연히 달랐다. 40근과 60근, 고작 20근의 차이가 이토록 거대할 줄은 미처 몰랐다. 두 손으로 쥐고 있는데도 팔이 덜덜 떨려올 만큼 들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운 쇳덩이였다.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스승 앞에서 하우는 조끼를 들어 억지로 몸에 걸쳤다. 그 순간 자비 없는 무게가 어깨뼈를 짓누르며 허리가 앞으로 쏠렸고 발바닥이 땅속으로 처박히는 듯한 압박감에 무릎이 속절없이 꺾여 들어갔다. 하지만 하우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허리를 펴 올리며 똑바로 섰다. 달려라. 적후의 짧은 명과 함께 내디딘 첫걸음은 참담할 만큼 무거웠다. 40근대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 발이 절반도 채 올라오지 않았고 걷는 것인지 달리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그는 묵묵히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악전고투하며 시작된 첫 번째 왕복, 단해대로 향하는 길 중간에 기어이 무릎이 꺾이고 말았다.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은 채 무릎이 꺾인 자세로 잠시 멈춰섰던 하우는 악착같이 다리를 펴고 나아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단해대에 닿았지만 돌아오는 내리막길은 한층 더 가혹했다. 발이 땅을 짚을 때마다 60근의 하중이 위에서 아래로 무릎을 무자비하게 짓지어 다리가 도무지 버텨주질 않았다. 헐떡이며 오두막 앞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하우는 양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거칠게 숨을 토해내야만 했다. 이제 고작 한 번 왕복했을 뿐이었다. 한 번 더. 고개를 들어보니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적후가 보였다. 예. 하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순순히 몸을 돌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번째 왕복 중간 발을 헛디딘 것도 돌부리에 걸린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흙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저 다리에 힘이 빠져 한계에 다다른 허벅지가 더는 버티지 못한 탓이었다. 무릎이 먼저 땅에 닿고 손이 바닥을 짚은 그 자세 그대로 하우는 아침 이슬을 머금어 차가운 흙의 감촉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잠시 멈춰섰다가 기어이 다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세 번째 왕복에서도 네 번째 왕복에서도 처참하게 나뒹구는 일은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마침내 다섯 번째 왕복 중간 하우는 단에대의 아득한 절벽 앞에서 완전히 발을 멈추고 말았다.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온몸은 비명처럼 욱신거렸고 터질 듯 숨이 찬 데다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유동쳤으며 굳어버린 손가락은 펴질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입을 비집고 낯선 말이 흘러나왔다. 못하겠습니다. 억새를 흔드는 서늘한 산바람 소리만이 맴도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멀찍이 바위 위에 앉아 미동도 않던 조코를 본 하우는 지난 석 달간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자신의 나약한 한마디에 스스로도 놀라 멈칫 굳어버렸다. 조코가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하운의 앞까지 다가와 섰다. 스승과 묵묵히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다시 말해봐라. 방금 뭐라고 했느냐. 나는 서늘한 물음이 떨어졌지만 하운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이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하자 왜냐는 스승의 짧은 물음이 이어졌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떨군 제자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던 조코가 이내 마주 앉으며 입을 열었다.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 놀란 하운이 고개를 들자 조코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영영 못하겠다는 말과 지금 당장 뛰기엔 힘들어 안 되겠다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 너는 어느 쪽이냐? 스승의 묵직한 질문에 하우는 제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수련이 맞지 않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을까? 아니었다. 그저 지금 당장 내 다리가 버텨주지 못한다는 찰나의 처절한 비명이었을 뿐이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 그 대답에 조코는 그럼 20분간 쉬어라 라며 짧게 물러섰다. 달콤한 20분의 휴식 후 다리가 여전히 덜덜 떨렸음에도 악착같이 몸을 일으킨 하우는 갑니다라는 짧은 다짐과 함께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를 넘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왕복을 마치는 동안에는 어느새 중천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여덟 번째 왕복 중간에 또다시 고꾸라졌을 때는 손을 짚고 무릎을 세워 발을 펴기까지 한참이나 애를 먹었지만 천천히 하나씩 몸을 통제하며 기어이 일어나 뜀박질을 이어갔다. 그렇게 마침내 열 번째 왕복을 채워내고 오두막 마당에 도착한 하우는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빙빙 도는 하늘 아래 귓가에는 터질 듯한 심장 박동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다가온 조코가 조끼의 끈을 풀어내자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쇳덩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그 순간 하우는 제 몸이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40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일어서 봐라. 스승의 말에 몸을 일으켜 걸음을 떼자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진 발이 땅에서 훌쩍 높이 올라와 마치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가볍게 뛰어본 발끝은 지면에 닿는 감촉이 깃털처럼 보드라웠다. 멍하니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발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하운에게 조코는 유식근을 달고 움직인 몸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겪게 되는 진짜 몸의 감각에 대해 묻고 있었고 하운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맑은 국물에 산나물을 얹은 소박한 소면으로 저녁을 넘기며 하운은 낮에 자신이 뱉었던 나약한 한마디를 조용히 곱씹었다. 그 말을 꺼낸 것이 부끄럽지는 않았으나 당장 안 되겠다는 것과 완전히 못하겠다는 것의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은 탓에 두 번 다시는 그리 쉽게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무게였다. 상을 물리며 하운이 조심스레 스승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스승 역시 포기하고 싶어 못하겠다고 뱉은 적이 있었는지 묻자 조코는 예상치 못한 질문인 듯 잠시 멈칫했다. 흔들리는 등잔 불빛과 창밖의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맴도는 무거운 침묵 끝에 조코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뗐다. 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다. 무공이 부족해서였습니까? 무공이 아니었다. 조코는 잔에 조용히 물을 따르며 무겁게 말을 이었다. 힘이 있어도 온전히 쓰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지. 하우는 그 말의 온전한 의미를 다 헤아릴 순 없었으나 덤덤한 스승의 목소리 이면에 짙게 깔린 오래된 슬픔만큼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어찌 이겨냈냐는 제자의 물음에 저코는 고요히 시선을 맞추며 대답했다. 넘기지 못했다. 지금도 가지고 있지. 그저 그것을 품고서 살아갈 뿐이다. 그날 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채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스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하오는 쉬이 잠들지 못했다. 스승이 강호를 떠난 이유가 30년 전 호련히 사라진 이유가 혹여 저 깊은 슬픔과 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직감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이내 눈을 감고 배에서 단전으로 깊은 숨을 밀어 넣으며 귀원신법을 펼치자 60근의 무게에 짓눌려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음에도 단전에 옮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선명하게 피어올라 온몸을 타고 흘렀다.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가며 욱신거리던 허벅지를 부드럽게 매만지고 굳어있던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며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하오는 기를 쌓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몸을 채우고 치유하는 것이 내공의 진정한 쓸모임을 그 밤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백운산 기슭의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솔길을 스치듯 걷는 이가 있었다. 횃불 하나 없이 쏟아지는 하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회색 도포의 산의 무용이었다. 낙양성에서 이틀이나 걸리는 거리를 단 하루 만에 주파한 그는 발소리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마치 예전에 와본 길인 양 거침없이 험한 산길을 올랐다. 산 중턱에 이르러 나무십 사이로 새어나오는 오두막의 희미한 불빛을 발견한 무영이 마침내 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없이 그 불빛을 응시하다가 반가움인지 씁쓸함인지 적이인지 도무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살아있군 하고 짧게 중얼거렸다. 등에서 낡은 보자기를 내려 검은 칼집에 쌓인 오래된 칼을 꺼내 든 무영은 칼집에서 딱 한 치만 칼날을 뽑아 올렸다. 차가운 달빛이 서늘한 칼날 위에서 섬뜩하게 반짝인 것도 찰나. 그는 소리 없이 칼을 다시 밀어넣고는 등에 단단히 묶었다. 오두막을 지척에 두고도 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려 이 깊은 밤 산을 올랐는지, 그 오래된 칼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백운산에 짙은 어둠은 아무런 답도 내어주지 않은 채 그저 바람에 스치는 나무십 소리만을 만들어냈고 산속 어딘가에서 낮고 날카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한번 짧게 허공을 가르다 멈추었다. 다시 찾아온 무거운 정적 속에서 오두막의 불빛만이 밤새 꺼지지 않고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넉 달째에 접어들었다. 백운산의 첫소리가 내렸다. 아침에 오두막 마당을 밟으면 풀잎 위에 얇은 얼음이 바스러졌고 숨을 내쉬면 흰김이 전보다 길게 뻗었다. 하오는 달리고 있었다. 60근 쇠조끼의 손목과 발목에는 납덩이가 감겨 있었다. 한 달 전 처음 걸쳤을 때는 발이 반도 올라오지 않았다. 완전히 익숙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세 번째 왕복에서 무릎이 꺾이지는 않았고 7번째 왕복까지는 쓰러지지 않고 달렸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무게를 기억하고 그것에 맞추어 움직이는 법을 기억하고 조금씩 무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직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게가 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10번 왕복을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적호가 마당에 서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또 쇠조끼였다. 하온이 멈추어 쇠조끼를 들고 있는 적호를 보았다. 적호 손목에 이전보다 더 힘이 들어가 있었다. 80근입니까? 그렇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하온이 다가가서 조끼를 받았다. 두 손으로 받는 순간 팔이 아래로 쭉 당겼다. 20근 차이였는데 그 20근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받는 순간에야 처음 알았다. 몸에 걸쳤다.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았고 등이 앞으로 끌리며 무릎이 다시 굽어졌다. 하온은 이를 악물고 무릎을 폈다. 지금 다네대 다시 간다. 하온이 돌아보았다. 방금 10번 왕복을 마쳤고 팔다리가 이미 달아올라 있었다. 예. 하온은 곧바로 돌아서서 달렸다. 80근의 무게였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 같았다. 발이 땅에서 겨우 떨어졌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다. 하온은 그래도 달렸다.
첫 번째 왕복 중간에 쓰러졌다가 일어났고, 두 번째 왕복에서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세 번째에서 쓰러졌을 때는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다. 손을 짚고 무릎을 세우는 것까지는 됐는데 발을 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오지 않았다. 잠깐 그 자세로 숨을 쉬었다 뱉었다. 배에서 단전까지. 단전의 온기가 올라와 그 온기가 다리로 퍼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발에 힘이 들어왔고 일어섰다. 그날 오전 하우는 80근을 달고 단해대를 5번 왕복했다. 이전에 비하면 절반이었지만 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꾸짖지 않았고 칭찬도 하지 않았고 그저 보고 있었다. 오후 하운이 귀원신법 수련을 하고 있을 때였다. 눈을 감고 앉아 숨을 쉬면서 단전의 온기를 느꼈다. 온기가 이제 손바닥 하나를 넘어 2뼘 크기가 되어 있었다. 넉 달의 결과였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다. 오두막 주변에서 평소에 느껴지는 것들과 달랐다. 바람도 아니었고 짐승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는데 발소리가 없었다. 눈을 뜨지 않고 귀를 열었다. 오래됐군. 적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았고 아주 조금 긴장이 섞여 있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하우는 그것을 알아챘다. 처음 들어보는 긴장이었다. 30년. 다른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으며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다. 이유가 있겠지. 있다. 하우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대화를 들으며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느껴졌다. 적호는 오두막 마당 평상 쪽에 있었고 낯선 사람은 마당 입구 쪽에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무언가 팽팽한 것이 있었다. 칼과 칼이 맞대어진 것처럼 아직 뽑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제자를 뒀군. 그게 무슨 상관이지? 아니다. 궁금했을 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왔느냐? 알리러 왔다. 무엇을? 흑마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적호의 대답이 없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귀원곡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관내 쪽 소문도 심상치 않다. 천하맹은 아직 모른다. 아니,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내가 왜 나에게 알리느냐? 내가 알아야 할 사람이니까. 30년 전에도 그런 이유로 칼을 들었느냐? 긴 침묵이었다. 하우는 숨을 참았다. 30년 전, 칼. 이 두 단어가 이어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느껴졌다. 낯선 사람이 적호에게 칼을 들었다. 30년 전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때는 명을 받았다. 이제는 명을 받지 않는다. 또 침묵이었다. 들어와서 앉겠느냐? 아니. 볼일은 다 했다.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낯선 목소리가 한마디를 더 남겼다. 제자, 기운이 좋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하운이 눈을 떴다. 마당에는 적호 혼자였다. 평상 옆에 서서 낯선 사람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나 꼿꼿하던 등이었는데 오늘은 어깨가 아주 조금 낮아져 있었다. 하운이 일어섰다. 적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들었느냐? 예. 묻고 싶은 것이 있느냐? 하운이 잠시 생각했다. 저 사람이 30년 전 스승님에게 칼을 들었습니까? 그렇다. 왜 쫓아가지 않으십니까? 이미 지난 일이다.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적호가 평상에 앉았다.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렸다. 화가 났었지. 그때는.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다. 적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든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내 잘못과 섞여 있었지. 잘못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기는 어렵다. 스승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적호가 하운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알 필요가 없다. 대답이 짧았지만 거절이 아니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 하운은 더 묻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홍수육이었다. 돼지고기를 오래 졸인 냄새가 오두막 안에 가득했고 적호가 드물게 만드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 하운이 한 점을 집어 먹었다. 부드럽고 달고 짭짤하고 입에서 살이 녹았다. 맛있습니다. 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오늘 낮에 일을 털어낸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밥을 먹는 속도가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생각이 많다는 뜻이었다. 밥상을 물리고 난 후에 적호가 하운을 불렀다. 귀원신법 2번째 단계다. 하운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부터입니까? 그래, 지금부터. 적호가 손을 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다. 봐라. 적호의 손바닥 위에서 아주 미세한 것이 일어났다. 열기도 바람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손바닥 위 공기가 조금 달랐다. 아지랑이처럼 흔들렸다. 느껴지느냐? 느껴집니다.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기운이다. 단전에 쌓인 것을 손끝으로 불러내는 것이지. 처음에는 이렇게 작지만 이 기운은 언젠가 강물이 된다. 적호가 손을 내렸다. 따라 해봐라. 하운이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귀원신법으로 숨을 쉬었다. 단전의 온기를 느끼며 그것을 손바닥 쪽으로 밀어 올리려 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단전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팔로, 팔에서 손바닥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힘주지 마라. 밀지 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힘을 빼고 강을 생각했다. 막지 않고 그냥 가게 두는 것처럼. 그때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단전의 온기가 손바닥까지 흘러온 것이었다. 하운의 눈이 약간 커졌다. 느꼈느냐? 예, 그것이다. 적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매일 수련 끝에 손바닥의 기운을 불러내는 연습을 한다. 억지로 크게 만들려 하지 말고 흐르는 것을 막지 않으면 된다. 언제쯤 제대로 됩니까? 기운이 손끝에서 밖으로 나오는 날이 2번째 단계의 완성이다. 하운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무영은 백운산을 내려와 남양현 변두리 낡은 주막에 들어가 방 하나를 빌렸다. 짐도 없었고 등에 묶인 낡은 보자기 하나가 전부였다. 주인이 소면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무영은 소면을 먹으며 창밖을 보았다. 어둡고 고요한 밤이었다. 백운산이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있었다. 그는 적호를 보았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몸은 늙었지만 기운은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고 산속에서 홀로 수련한 세월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다. 제자도 보았다.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눈을 감고 앉아 숨을 쉬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처음 보는 자질이었다. 그리고 흑마교, 무영의 손이 보자기 위에 얹혔다. 차가운 감촉의 칼이 느껴졌다. 흑마교가 움직인다면 이번에는 30년 전과 다르게 움직일 것이었다. 더 조용하게, 더 깊숙이.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없애려 할 사람이 누구인지 무영은 알고 있었다. 무영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자는 것 같았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다. 다세우. 하우는 매일 밤 수련이 끝난 후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조용히 앉았다. 단전의 온기를 불러들이되 밀지도 막지도 않고 그저 흐르게 두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정도에 그쳤고 셋째 날 밤이 되어서야 변화가 생겼다. 온기가 손바닥을 넘어 손가락 끝까지 흘러오는 것이 느껴졌는데 아주 희미하게 마치 손가락 끝이 잠깐 저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넷째 날 밤에는 그것이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밤이었다. 하우는 눈을 감고 앉아 숨을 쉬었다. 단전의 온기를 불러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바닥으로, 손바닥에서 손가락 끝까지 천천히 흘려보냈다. 힘을 주지 않고 잡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흐름대로 두었다. 그 순간 손가락 끝에서 무언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작고 조용한 것이었지만 그 감각만은 분명했다. 하우는 눈을 뜨고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손가락 끝의 공기가 달랐다. 아지랑이처럼 먼지처럼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숨을 참고 다시 한번 단전에서 손끝까지 기운을 흘려보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손가락 끝에서 기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틀림없었다. 스승님. 적호가 등잔 옆에서 눈을 떴다.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는 것이 아니었다. 됐느냐? 된 것 같습니다. 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운 앞에 앉았다.
해봐라. 하운이 손을 들고 숨을 고르게 쉬었다. 단전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바닥으로, 그리고 손끝으로 흐르게 두었다. 손끝에서 기운이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나왔다. 적호가 그 손끝 앞에 자신의 손바닥을 한 치쯤 거리를 두고 가져다 댔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됐구나. 이게 무공에 어떻게 쓰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물 한 방울이지만 이 한 방울이 없으면 강은 시작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것을 더 크게, 더 멀리, 더 오래 키워가는 것이다. 하운이 손끝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다.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였다.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된 것입니까? 시작이다. 시작이요? 두 번째 단계의 완성은 이 기운을 눈에 보일 만큼 끌어내는 것이다. 아직 멀었다. 하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멀었다는 말에 예전 같았으면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었다. 지금은 달랐다. 멀다는 것은 더 갈 길이 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하운이 80근 조끼를 걸치고 단해대를 향해 달리려는 참에 오두막 앞 오솔길 쪽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혼자 걸어오는 사내, 낡은 나그네 차림의 중년 사내였는데 등에 부침을 지고 걸음이 지쳐 있었다. 사내는 하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쇠조끼를 입고 손목과 발목에 납덩이를 찬 아이가 서 있으니 놀라는 것이 당연했다. 여기 사람이 삽니까? 삽니다. 어르신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가 보침을 고쳐주며 말했다. 길을 잃었습니다. 남양현으로 가야 하는데 어제부터 헤매다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을지요? 하운이 사내를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적호가 마당에 있다가 사내를 보고 위아래로 한번 훑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앉아라. 사내가 마당 평상에 앉았고 하운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사내는 벌컥벌컥 받아 마시며 한 사발을 다 비우고 나서야 긴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적호가 찐빵 2개를 내왔지만 사내가 손을 저으며 사양했다. 그냥 물만 얻어 마시려 했습니다. 먹고 가라. 남양현까지 아직 멀다. 사내가 찐빵을 받아들었다. 찐빵을 먹으면서 사내가 말했다. 이 깊은 산에서 사십니까? 산다. 아이를 가르치십니까? 그렇다. 쇠조끼를 입히고 납덩이를 달게 하는 가르침은 처음 봅니다. 보기 드문 가르침이지. 사내가 시선을 돌려 하운을 보았다. 하운은 평상 옆에 조용히 서서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야, 힘들지 않으냐? 힘듭니다. 그래도 하느냐? 해야 하니까 합니다. 사내가 짧게 웃었다. 왜 해야 하느냐? 하운이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요. 사내의 손이 멈추었다. 먹던 찐빵을 내리고 하운을 아까와는 다른 눈빛으로 다시 바라보았다. 사내가 보찜을 10자 1000조각, 약재 작은 도구들이 행상 물건처럼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안에서 작은 도자기 병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적호가 받지 않았다. 필요 없다. 찐빵 값입니다. 찐빵의 값을 받지 않는다. 사내가 병을 든 채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이것은 그냥 약재가 아닙니다. 근골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주시면 수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호가 사내를 바라보았다. 사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둘이 눈을 마주쳤다가 적호가 천천히 병을 받았다. 고맙다. 사내가 평상에서 일어나 보찜을 짊어졌다. 남양현 길은 오솔길 따라 내려가면 됩니까? 그렇다. 왼쪽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알겠습니다. 사내가 걸어가기 시작했다. 오솔길로 접어드는 순간 한 번 뒤를 돌아보며 하운을 보았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지만 발걸음이 아까보다 눈에 띄게 가벼웠다. 목이 말라 지쳤다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안정된 걸음이었다. 사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적호가 도자기 병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스승님, 뭐가 들었습니까? 근골을 강하게 하는 약이라고 했다. 맞습니까? 맞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적호가 뚜껑을 닫았다. 이것은 그냥 약재상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강호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하온이 그 병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그냥 길 잃은 행상이 아닙니까? 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하온은 단해대를 향해 달렸다. 80근을 달고 뛰면서도 머릿속은 아까 사내의 마지막 모습에 걸려 있었다. 돌아보면서 열렸다가 닫히니 지쳐있던 것 치고는 너무 가벼웠던 발걸음.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했으면서 오솔길을 알려주자마자 망설임 없이 걸어간 것. 처음부터 길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단해대 절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가 짙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하온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절벽면에 손을 걸쳤다. 80근의 무게가 팔을 아래로 당겼지만 손가락이 바위를 잡고 한 뼘씩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귀한 약을 들고 온 사람, 길을 잃지 않은 사람, 하온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간 사람, 무영과는 다른 누군가였다. 그러나 평범한 행상이 아닌 것도 분명했다. 강호 어딘가에서 자신과 스승을 향해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온은 처음으로 몸으로 실감했다. 선인지 악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백운산의 오두막과 이 수연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절벽 바닥에 발이 닿자 바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다시 올라가야 한다. 하온은 팔에 힘을 주었다. 저녁에 적호가 도자기병의 약을 조밥에 조금 섞어 주었다. 하온은 밥을 먹었지만 맛은 달라지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자리에 들렸는데 적호가 불렀다. 하온아. 예. 이름을 아느냐? 오늘 온 사람. 모릅니다. 무영이다. 하온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무영. 며칠 전 적호가 처음 그 이름을 언급했을 때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30년 전 칼을 들었던 사람. 전직 자객. 그 사람이 오늘 온 겁니까? 그렇다. 왜 직접 왔다고 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이 그 사람 방식이다. 적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겠지. 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만이 아니다. 하온이 적호를 바라보았다. 적호가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강호에서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천하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자였다. 그런 자가 직접 나타나 내 눈을 들여다보고 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아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언젠가 알게 된다. 하온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귀여운 심버. 숨을 쉬었다. 단전에 온기가 왔고 어깨와 팔을 지나 손끝까지 흘렀다. 손가락 끝에서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했다. 약 때문인지 하루 수련의 결과인지 아니면 오늘 안에서 달라진 무언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손끝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이 언젠가 눈에 보일 만큼 커지는 날, 강호가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온다는 것을. 백운산의 밤은 깊고 조용했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귀여운 곡, 관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계곡으로 안개가 사시사철 거치지 않고 독초가 자라며 짐승도 새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 안쪽 깊은 데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왔다. 횃불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기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은 빛이었다. 그 빛 안에 검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홀로 앉아있는 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몸이었다. 어깨를 덮은 긴 머리카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는데 손등에 검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독공을 오래 쌓은 자의 손이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의 공기는 무거웠다. 도끼가 섞여 있어서 오래 머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부하 하나가 무릎을 꿇었다. 교주님. 낙양성 안에 첩자가 심어졌습니다. 천하맹 내부까지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대답이 왔다. 낮은 목소리였는데 그 낮음이 귀에 꽂혔다. 백운사는 아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에 누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두르지 마라. 예.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 뿌리를 썩히면 된다. 칼보다는 독이 조용하지. 부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났다. 흑마교주가 다시 눈을 감았다. 푸르스름한 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는 가운데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차갑고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